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날씨가 안 좋은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고1, 고2 최상위권을 위한 입시 및 학습 전략, 그래서 메디컬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메디컬 관련된 학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상위권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지금 강북청솔에서 전략담임, 이제 재수반 전략담임을 맡고 있고 또 이제 입시센터에서 컨설팅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병권이고요. 네,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입시 설명회가, 그러니까 입시적인 내용을 듣는 설명회가 완전히 혹시 처음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올해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우리가 고1, 고2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올해 변화를 봐야 되잖아요. 올해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그렇죠. 의대 증원 제일 큰 이슈죠. 근데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과연 정부가 당초에 예상한 대로 그 인원을 그대로 증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00명이라고 발표한 게 있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 가장 큰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의대 증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안 되더라도 몇 명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00명이라는 규모를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의대를 제외하고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수의대를 합치면요, 인원수가 2,000명이 안 돼요. 모집하는 인원이 이미 2,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2,000명이라는 인원이 증원이 되게 된다면은 완전히 컷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월등히 의대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메디컬로 묶어놓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의치 약한 수에서 치 약한 수는 의대랑은 좀 결이 다르게 가는 추세입니다. 의대가 더 훨씬 위를 잡고 있어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건데 어찌됐건 그렇게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의대 모집 인원으로만 비교해도 2,000명 늘어나면은 서울 경기 소재 2배가 늘어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있어요.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 지방 쪽에 이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울 경기 지역 쪽에 의대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높지 않다가 정답이고요. 근데 그거를 공대랑 사실 똑같이 놓고 봐도 그냥 학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뭐 이번에도 막 기사 같은 거 뜨는 거 보면은 뭐 이미 거의 안 나오고 문과기 때문에 전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교대 같은 경우에 뭐 수능 4등급도 붙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낮은 백분위, 낮은 표준 점수를 가지고도 대학을 진학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플러스 원 정도 보고 있어요. 내가 중경외시 공대를 갈 성적이었으면 서성한을 갈 수 있는 거고 서성한을 갈 수 있는 성적에 점수가 나왔다면은 그거는 서용고를 쓸 수 있는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긴 하죠. 지역 이대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할당 규모를 정할 수도 있죠. 공평하게 나눠주지만 지역 쪽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을 더 많이 뽑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40명 이하, 너네 너무 조금 뽑아. 근데 니네 설비 충분히 있으니까 니네부터 늘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40명 지금 현재 모집단인 학교들이 뭐 성균관대, 울산대, 가천대, 아주대, 건대, 글로컬 이런 등등등의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늘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입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기에 혹시 고3은 없으시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3이 아닌 이상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어디가 늘어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우리 아이가 메디컬을 희망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000명이 늘었어요. 근데 한 1,800명을 지역 인재로 뽑아.
그렇게 만약에 명령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증원의 효과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게 고3 어머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고1, 고2 어머님들한테는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먼저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원 변동이 생기면 그러면은 꼭 의대 정원 증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작년에도 이런 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떤 거 얘기했냐면 상위권 대학에서 첨단 소재 과학과들,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들이랑 기업들이랑 연계된 그런 첨단 학과들 많이 늘었거든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입결은 별로 안 변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입결이 그럼 하락돼야 되잖아요. 위로 뽑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첨단계약학과 등록률이 50%가 안 됩니다. 등록 안 하고 의대로 다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의대가 증가할 거예요. 증가할 건 맞는데 만약에 지방 의대 쪽만 늘어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방 의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 의대를 이제 합격을 한 친구들이 그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전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나는 이제 메이저 의대는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게 그 전해에는 의대를 못 가던 성적이더라도 그렇게 많이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욕심을 한 번 더 내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자녀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추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솔직히 총선 이후에 저는 인원이 좀 줄어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협의를 하고 인원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또 그런 정보가 나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가 원래 이슈 없이도 지역 인재를 증가해서 20%가 넘기는 첫 해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슈와는 별개로 지역 인재 전형을 늘려라. 그리고 농어촌 기회균형 전형을 늘려라 라고 정부에서 계속 대학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증가라는 게 사실 막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근데 뭐 300명, 뭐 500명만 늘린다 하더라도 학교 하나쯤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재수생이 많아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입결이 어떻게 좀 바뀐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올해 관련돼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이제 모집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본 친구들이 올해 이제 대학 지원이 다 끝났는데 올해 이슈가 번호가 굉장히 안 돌았습니다. 추가 번호가 굉장히 안 돌았어요. 예년보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 왜 안 돌았을까요? 반수를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의대가 증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나는 의대 증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의대 한번 노려볼 거야. 근데 증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으로 삼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생으로 재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고 안 가겠죠. 근데 추가 번호는 안 돌죠. 얘네가 다 등록을 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안 도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설명회를 다니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지금 얘기하긴 섣부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의대만 20%인데 나머지 모집 인원 자체가 사실 인원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대에 더 압박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의대가 사실은 지방 의대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뒤에 써놓은 게 있어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입시 변화 중 큰 것 중 하나는 또 하나는 탐구 인원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2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떤 과목을 할지 내신에서 할지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고1 어머님들은 이번에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1학기 때 가조사를 할 겁니다. 너 2학년 돼서 뭐 들을래? 그리고 2학년이 돼서는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너
결정한 대로 그렇게 2학년 때 올라갈 거야. 해서 생각보다 애들이 나 무슨 과목 하지 무슨 과목 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학교에서 조사를 끝마쳐 버려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저 요걸 뒤에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들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과를 지원할 거야. 근데 너 확통하고 사탐해도 돼. 라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거죠. 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자연계 가지고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린 과탐 안 하면 안 보내줄 거야. 하죠. 안 뽑아줄 거야. 하는데 그럼 연대 가지 뭐 사탐으로 사탐 성적이 더 잘 나오면은 난 사탐 가지고 연대 지원하지 뭐. 이제 이런 애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최상위권은 사실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도망갈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의대는 과탐을 거의 필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의치학 한 수는 다 과탐을 필수로 잡고 거의 다 필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화는 크게 없을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적을 볼 때 요게 작년 탐구를 본 아이들 인원수거든요. 과목별로 보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데는 17,000명, 1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등급을 받으려면 4%니까 695명, 697등입니다. 근데 보세요. 화학이 지금 58,000명으로 이 원 과목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이 2,341명이에요. 근데 나 화학 어려워. 그리고 낮은 친구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도망을 갑니다. 뭐 사탐 어디로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48,000명으로 줄면은 1등급 인원은 400명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험 봐서 원래 2,341등으로 난 1등급을 받던 학생이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2등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인원수의 변화가 생각보다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탐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 가산점들을 버리고 실제로 사탐을 보는 애들이 정말 확통사탐 보는 애가 이과를 지원할까요? 학교 다니는 것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과학이 어려워서 사탐으로 바꾸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최상위권이니까 상관없어요. 가 아니라는 거죠. 인원이 그렇게 빠져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등급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과목을 이제 선택하실 때 우리가 정시를 어찌됐건 정시는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등급 맞추기가 정말 어려울 수가 있죠. 내가 학종을 쓰던 교과를 쓰던 메디컬 쪽은 거진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될 건데 나는 평소랑 똑같이 봤는데 인원이 줄어가지고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변동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학원 내에서 아니면 입시센터들 이제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는 화학은 확실히 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제일 적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화학하는 애들이 굉장히 화학을 어려워해요. 정시를 보는 데 있어서 이게 시간 싸움으로 거의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서 화학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의치 약한 수를 가는데 화학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메디컬을 지망하는 데 있어서는 화학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게 정시로 지원을 하든 학종을 가든 교과를 가든 어쨌건 화학은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화학은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 네. 왜냐면 중하위권은 안 본다. 그냥 갈 거야. 그럼 인원이 줄어드는데 잘하는 애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올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화학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거의 투급에 비견될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투급에 비견될 만큼 인원의 감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원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내년, 내후년이시지만 그래도 올해 인원이 어떻게 줄었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1은 탐구에 대한 가조사를 1학기 때 합니다. 그리고 확정 짓는 건 2학기 때 확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올해 인원의 변동에 대해서 미리 봐두셔야지 아이가 과목을 선택할 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형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한 가지 변화가 더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예, 어떤 변화가 있냐면 대학에서 광역 계열, 그러니까 무시험이래. 예, 무전공 모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시에서만 광역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도 광역으로 모집하는 단위가 늘어나면 원래 내가 어떤 학과를 중심으로 이 학과를 가기 위해 컴퓨터 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활동을 할 거야. 근데 그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 인원을 줄이죠. 그리고 그 인원을 모아서 광역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특정 전공에 맞춰져 있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정말 내 역량, 내 학업적인 역량 그런 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더 고민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종합전형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은 일단 교과전형의 정의 자체는 단순합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50% 이상을 반영할 때 그럴 때 교과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교과전형은 숫자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일단은. 근데 지금 여기에 합격선들을 보시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같은 경우에는 늘 1.0입니다. 최저가 높아지던 낮아지던 상관없이 1.0만 붙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남 지역 인재는 좀 얘기가 다르겠죠. 지역 인재는 그 지역 애들만 뽑는 거니까 좀 낮게 나오지만 대부분 이쪽으로 보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1.30도 지방 의대 쪽을 최저를 충족한다는 기준 하에 써볼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한정 지어서 의대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 내신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인서울을 한다라는 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유달리 몰리는 해면은 더 어렵습니다. 등수에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예. 근데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숫자만 보는 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제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애들이 공부 편차가 심한 곳인지 아니면 편차가 심하지 않아서 애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서 공부를 하는 곳인지 그걸 첫 번째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큰 곳이면은 내가 거기에서 끝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쭉 갈 거야. 그럴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학종으로 방향을 튼다라든지 정시로 방향을 튼다라든지 하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먼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공이 안 됐을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인근 학교들을 그 성적 표준 편차라든지 평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월 달에 나갈 요 입시 엑스파일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성적 공개, 표준 편차까지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학업 성취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대놓고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녔던 선배의 어머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그 정보를 빨리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선덕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학 많이 하는 애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선덕고는 수학보다 국어랑 영어를 더 어렵게 내요. 근데 거긴 남고고 또 막 이렇게 자사고다 보니까 희한하게 제가 이번에 윈터 예비 고1 담임을 했었거든요. 선덕고 가는 애들은 꼭 수학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덕고에서 재수하겠다고 온 애들도 수학만 하다가 망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국어랑 영어가 평균이 70점, 80점대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의 특징을 알아야지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꼭 메디컬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네. 아니면 학종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성적표 이제 이건 생기부에 나와 있는 성적표인데 뭐 단위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지금 요 한 학기의 성적을 보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단위수는 그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듣냐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대를 간 학생이고요. 요거는 그냥 1학년 1학기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원점수 되게 높죠. 물론 이 원점수는 학종에서 생각하는 거지 교과에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교과는 원점수도 보지 않고요. 그냥 석차 등급 단위수를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리고 그 단위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요 학기에는 1.12 정도의 내신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급 받은 게 하나 있죠. 통합사회 하나 있습니다. 근데 통합사회 얘가 몇 점 받았어요? 98점 받았어요. 근데 시험이 쉽게 나왔든 아니면 그 학교 애들이 통합사회만 잘 봤든 어찌됐건 98점 받고 2등급 나왔습니다. 근데 그 2등급 하나 때문에 교과 내신이 1.12가 나왔어요. 얘는 가톨릭 때 못 쓰죠. 네, 가톨릭 때 못 쓰죠.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죠. 교과 전형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 노원 지역, 요 지역은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 중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목동도 마찬가지고요, 대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교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다행히 꼭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전 과목 전교 1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앞에 보시면은 근데 여기 뭐 약대 교과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약대 교과도 이 정도까지인 거고 한의대 교과도 이 정도까지인 거고 치대 교과도 저 정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메디컬을 통해서 교과를 간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 살면 살수록. 예.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이가 계속 1등을 찍고 있는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교과 전형은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2024학년도 그 학교 계획들이 4월 달에 올라올 거예요. 예. 아니면은 지금 입학 설명회를 가신다든지 본인 아이들이 입학 OT를 가면은 이 편제표를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예시로 하나 올린 거고요. 근데 이 편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지정된 거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무조건 들을 거야. 그리고 2학년 선택이 있는 거고 3학년 선택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공통 국어는 1학년 1학기 때 4개, 1학년 2학기 때 4개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제가 2학년 거를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2학년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23학년도 입학생, 2024학년도 입학생, 2022학년도 입학생 다 달라요. 학교에서 계속 바꾸기 때문에 본인 학년에 맞는 그 편성표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셨을 때 내가 교과를 쓸 거야. 그러면은 교과만 생각한다면 단위수 높은 거 잘 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죠. 왜? 숫자로만 보니까. 그런데 종합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메디컬을 지원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정해져 있죠. 왜냐면은 그 의대라고 하는 그 좁고 험한 문을 건너려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해야죠. 영어도 당연히 잘해야죠. 국어도 잘해야죠. 결국 다 잘해야 됩니다. 못해야 되는 게 없죠. 그래서 모든 과목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이왕이면 단위수 높은 것들, 그 다음 내 전공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다 메디컬을 생각하고 지금 설명해 오신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 아이들이 어떤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들어라. 그래서 먼저 편성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랑 대화가 가능해요.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혹시 남학생인 부모님 계신가요? 남학생이 제일 문제인데요. 보통 이런 게 학교에서 조사가 나오잖아요. 여학생들은 상의를 보통 합니다. 엄마 아빠랑. 남학생들은 지들이 골라놓고 통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를 주의 안 하면은 막 나 이거 듣고 싶어 하면서 이거 듣다가 나 꿈이 바뀌었어 이러고 또 딴 것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먼저 너네 학교에서 뭐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조사를 한다는데 너는 어떤 거 할 거니? 라고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셔야지 아이랑 아마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교과 전형은 크게 일괄 합상, 그러니까 교과만 보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교과 성적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물론 최저는 있죠. 대부분 최저는 있고, 근데 면접을 같이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그러니까 이 서류라고 하는 거는 학종처럼 나 학업적 역량을 볼 거야. 니네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를 볼 거야 하는 학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30%, 20%. 여긴 출결만 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전형이라는 거는 보통 면접을 포함한 전형을 말하는 거고요. 네, 처음에 서류로 교과 성적으로 애들을 약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뽑은 다음에 면접 와.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인 거죠.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애가 굉장히 좀 소심하고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면접을 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접 없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데, 단 면접이 없으면 교과 성적 입결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집니다. 소심한 친구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어떠한 조건들이 하나 끼면 낄수록 교과 내신은 조금 떨어져도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조건들이 안 붙어 있으면은 교과가 무조건 최우선이니까 제일 높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입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을 찍으셔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 퍼가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체 추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학과들, 그러니까 이하 모인 학교에서 내가 일반 학과를 쓸 거야. 메디컬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보통 최저 충족률은 20%에서 30%, 아니면 많아야 40%가 안 됩니다. 근데 의대를 가는 애들은 조건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더 충족해야죠.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4개가 각 한 과목,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하는 인재대, 근데 지역 인재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건 지역 인재를 쓰는 애들은 그래도 한 60%는 합격을 하더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수능 최저는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넓은 쪽을 좀 볼게요. 3합 3, 4합 5, 3합 4, 4합 6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최저 기준이 더 빡빡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최저 기준이 더 빡빡하다는 건 저 최저만 맞추면 교과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쪽 부분들이 최저 맞추기가 굉장히 낮은 확률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메디컬 쪽을 생각을 한다면은 수능은 필수입니다. 경쟁자를 줄여야 돼요. 교과를 쓰든 뭘 쓰든 어쨌건 일단 수능에서, 그러니까 3합 3이면은 1등급 3개잖아요. 최소한 3과목은 1등급이 나와야지 저기를 비벼볼 수라도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4합 5도 마찬가지죠. 3개 1 맞고 하나 2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목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그 조건이 어렵다고 더 여겨지는 거고요. 그것도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느냐, 아니면은 2개를 평균 내서 절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평균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평균이 제일 빡세겠죠. 왜냐면 2, 1 나오면 1.5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국수형이 1, 1, 1이면은 걔는 4.5가 되니까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절사는 그래도 낫죠. 1.5인데 절사라고 하는 건 소수점을 버리는 거니까 1.5 맞아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로 맞출 생각하지 말아라. 탐구도 다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4합 4에 가까운 거죠.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고3 때 정시까지 갔을 때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원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게 교과입니다. 아무리 내가 1.0이라고 하더라도 4합을 못 맞추면 못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최상위권일수록.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은 너무 그 교과를 지금 메디컬 쪽으로만 얘기해서 조금
광범위한 범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는 이 얘기 또 많이 너무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역량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업 기초, 너 공부 얼마나 하니? 너 우리 학교 와서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교과 성적으로 나오는 거, 기초 교과목 성적, 수능 최저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너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니? 너 네 전공에 관심 있게 네 전공에 맞춰서 활동을 해봤니?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학과에 오고 싶다면 어딘가에 관심을 가졌을 거고, 그러면 너는 그 관심 가는 관심사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가하고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학생이니를 물어보는 게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역량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 가장 적합한 학생, 충실한 고교 학교 생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 얼마나 신뢰로운 사람이야? 내가 믿을 수 있어? 너 이 전공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니? 인성, 리더십, 책임감,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랑 학생부 교과는요, 뽑는 인재상이 아예 다릅니다. 네. 그냥 요새 아이들 말로 따지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교과 전형은 아싸들을 뽑는 거고요. 종합 전형은 인싸들을 뽑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이가 아싸야, 인싸야, 아싸라고 하면 너무 슬프니까요. 인싸예요. 인싸인데 교과를 가겠다고 우겨요.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적인 친구, 리더십 있는 친구,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불도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대로 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메디컬을 희망해. 근데 교과 성적은 조금 부족한데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야겠어. 그럼 그 친구는 의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내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그 아이는 1학년 때 전 교원, 학교의 모든 선생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농담 같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모든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아이가 의대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알아야지 생기부가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상위권 대학 진학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그 학종으로 진학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필연적으로 인싸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인싸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시키셔서 인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종이 유리해집니다. 그것도 공부 잘하는 인싸가 돼야 돼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인싸가 되면 안 되고요. 네, 어쨌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요새 추세가, 자, 우리 지금 고1 학생은 재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힘들다고 표현하신 것도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죠.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28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수능 어떤 식으로 낼 건지도 얘기 안 했고요. 지금 내신 비교를 하는 것도 5등급제다 9등급제다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우리가 생기부를 가지고 뭐 학종을 썼는데 떨어졌어. 근데 재수해서 다시 쓸 거야. 이것도 힘들겠죠. 비교 대상이 달라지니까. 근데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목은 나왔어요.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본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재수를 하는 친구라면 고1 때 배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28학년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야죠. 그래서 26학년도, 27학년도, 아니 23학년도부터 그 대비책을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원래는 그냥 서류 보고 면접 보고 이런 전형이었는데 그게 계속 나눠집니다. 서류형과 서류 100으로 보는 학교가 생기는 거고, 면접을 보면은 면접의 비중을 높이는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서류형으로도 뽑고 면접형으로도 뽑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류만 보는 애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서류형으로 뽑히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눈으로 보기 편한 게 맞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는 애들은 서류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아까 말했던 더 인싸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면접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둘 중에 입결로만 내신 점수로 따지면 안 되지만 학종은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입결 점수가 높을까요? 근데 서류형이 당연히 높을 겁니다. 면접은 또 이제 기피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면 금방 아세요.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잘하고 담임 선생님, 아 얘는 정말 대화하기도 편하고 말도 잘하고 해요.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것만 잘해도 면접형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말도 잘 없고 조용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막 어려운 거나 이런 것들 선생님하고 어른들하고 잘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작업,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뭐 보고서 쓰는 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은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제 상위권, 연대, 고대, 서울대 여기는 이제 재시문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아, 우리 애가 어디에 사실 성적 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쓰는 거고 안 되면 그 다음 쓰는 거니까. 근데 서류 기반은 학생부 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자, 10분에서 15분 정도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를 상대방이 물어보면, 면접관이 물어보면 그거를 10분 동안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너무 많을 필요 없고요. 길게 내가 그 주장하고 싶은 바를 얘기할 수 있으면은 질문 많이 안 가고 끝나요. 그리고 그 답변이 충분하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할 생각들도 없습니다. 면접관들도.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대신 본인이 1학년 때 생활한 거, 2학년 때 생활한 거, 3학년 때 생활한 거를 정말 잘 기록해 놓고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그걸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2학년 때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어떤 동기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뭘 얻게 되었나요? 이런 거 질문하면 그거 하나로 10분을 때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면접 대비를 할 때는요. 한 5문제 정도? 그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수능 끝나고 나서 하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 해주고 바꾸고 그때 질문도 바꾸고. 근데 질문이 많아봐야 5개, 6개에서 끝나요. 그 안에서 다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기 활동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잘 해놓고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구술 논술입니다. 구술 논술이라서 애가 제대로 무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공식 같은 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예전에 공부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애들이 설명을 누군가한테 해주면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인형을 앞에 두고 매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엄마를 앞에 두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학습법으로 막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그게 완전히 엉망이다라고 하는 학습법은 아니고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러면 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줘. 네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모르는 거라도 네가 설명한 거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을 평소에 시키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이건 엄청 많이 도움돼요. 근데 딱 그 정도예요. 그 설명하는 거를 뭐 너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은 엄마가 뭘 알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오늘 뭐 배웠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짧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 싫어 그러면은 그냥 마시는 거고. 예,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건 그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선행 영향 뭐 선행학 뭐 평가 기록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선행 학습 활동 거기 보시면 다 질문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보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예, 고3 돼서 내가 그 학교를 쓰게 될 거야. 그때 확인하셔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좀 많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학에서 요새는 대학에서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 같은 것들이 꼬박꼬박 나오면서요. 이런 학과 갈 때는 이런 수업 들으세요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과목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 오픈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애는 꼭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교에 경제학과가 없어. 경제 수업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문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길 추천한다. 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 학교 중에서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면 들어라.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유사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뭐 경제 수학을 듣는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 관련된 경제 학습 동아리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경제과 하고 싶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뭐 어떤 보고서 경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써서 그거를 진로 활동에 넣던지. 그러니까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없었을 때 내가 만들면은 그 효과가 훨씬 큰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종은 인싸를 뽑는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내가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건축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물리, 지구과학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리가 그 학교에서 너무 인원이 적어서 수업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적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물론 그런 학교는 거의 없죠. 이 동네에선 거의 없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나 물리 없으니까 건축학과 활동 뭘 하지? 동아리밖에 할 게 없나? 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진로 활동에서 내가 물리를 따로 공부할 게 있다라든지 따로 뭐 물리 자율학습 동아리 그냥 한 줄만 적히게 되잖아요. 자율 동아리 한 줄만 적혀요. 무슨 동아리라고. 근데 내가 그냥 물리 동아리라고만 딱 써져 있어. 학교 수업에 물리가 없어. 그럼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그려지죠. 아, 이 학교는 물리가 개설이 안 됐는데 얘는 건축을 가고 싶어서 물리를 따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하네구나 라는 스토리가 보이잖아요. 그 스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는 굉장히 진취적인 학생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학교에서 열려있는 수업 안 듣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 학교에서 열려있는 게 최우선. 하지만 안 열렸을 때는 그런 방법들까지 생각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 일반고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전문고과의 고급 심화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학교에서 안 열렸으면 이수할 필요 없죠. 네, 굳이 이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고, 외대부고, 그 다음에 민사고 같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고3 과정까지 거의 다 끝냅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고급 물리, 뭐 분자생물학의 이해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럼 첫 번째 그 진로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문교과들은. 그러면 걔네들은 1학년 때 등급 받은 게 거의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 5등급 나오고 6등급 나옵니다. 근데 점수는 90점 이상이죠. 그러면 걔는 학교에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죠. 네, 거기다가 다른 일반고에서 안 들은 과목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원을 뽑는다. 근데 보면은 막 평균이 2점 몇이야, 3점 몇이야. 이거 평균이라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사고
거기서 이렇게 지금 등급 잘 안 나오는 학교들 혹은 특목고 이런 데 평균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평균이 한 3점 몇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고에서. 그러면은 일반고 학생은 그 평균보다 높으면 쓰자고 해요.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할 때. 예. 자사고 평균이 깎아먹은 게 있을 거니까. 예. 그 아니면은 그것보다 낮으면은 비교과 활동이 이런 심화 과목들을 들은 애보다 더 전문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더 활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민사고에서 의대를 간 애들 학생부를 보면요. 학생부가 막 엄청 그 설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동기 있어야 되고 막 어떤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후기도 있어야 되고 어떤 논문들까지 읽어야 되는 것들이 보고서에 써져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생기부를 잘 써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다. 생기부는 철저하게 그 써주는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써져 있어도 걔네는 분자생물학을 이수했다는 이유 그게 보이잖아요. 그 성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충분히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평균 보니까 등급이 낮아. 우리 애가 그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써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이 없는데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전공이 늘어나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하고 꼭 연계된 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뭐 높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 종합으로 한 명 보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생명 쪽을 진학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과 관련된 활동들, 동아리 활동도 생명공학 엄청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수학과를 붙었어요. 자기는 생명 쪽을 가겠다고 썼지만 실제로 교과 성적이 생명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다 생명공학으로 맞춰져 있었지만 그 친구는 생명공학이 떨어지고 수학과가 붙었습니다. 물론 뭐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게 일치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애들을 비교하는데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으면서 우리 학과 점수도 높은 애들이 우선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에서 진학을 할 때는 근데 그냥 계열적인 적합성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전공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수학을 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과를 가고 싶어. 근데 이과에서 무슨 과 갈지는 잘 모르겠어. 컴공을 가고 싶을지 소프트웨어를 가고 싶을지 아니면은 내가 뭐 지리학과를 가고 싶을지 아니면 생명공학을 갈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그러면은 일단 그냥 수학과학 성적이 높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전공을 찾아가지고 이게 뭐 건축에서 어디에 연결된 거네 뭐 생명에서 풀이에 전환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냥 그 수업에서 수행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 나 미적분 하다 보니까 미적분의 원리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어.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들 심화 미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사해봤어. 그걸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서 약간의 확장성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나중에라도 전공이 생기면. 꿈이 바뀐다라는 거는 대학에서 더 잘합니다. 대학 가서도 많이 바뀌죠. 근데 한 전공만 그냥 밀어붙인다고 그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의대를 지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1학년 때 의사를 지망한다고 써놔요. 선생님도 그래. 성적이 안 나오죠. 2학년 때 생명공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그냥 생물학과 이렇게 점점 내려가요. 자연과학 계열까지 내려가죠. 근데 나는 무조건 생명을 할 거야.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은 반대로 이런 애들도 있어요. 1학년 때 생명공학 해요. 2학년 때 또 생명공학 해요. 성적이 계속 오르잖아요. 3학년 때 갑자기 의사로 바뀝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아예 안 쓰라는 아니지만 신경 쓸 필요는 크게 없다는 거예요. 진로 바뀌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관심사에서 얼마나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냐. 나 지금 뭐 심리학에 관심 있어. 그러면 심리학에 집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딱 거기만 해요. 그러고 나서도 의사 지원해서 됩니다.
사회 문화에서 억지로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의대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 수업 시간에 아니면 생활과 윤리를 꼭 들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회 하나를 꼭 들으라고 했을 때 생윤 고르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의사의 윤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세계 지리를 들으면 안 되나요? 기후에 따른 전염병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것도 의사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 그 교과 내에서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막 억지로 나 무조건 의사 관련된 거. 그래서 국어도 뭐 보고서 쓰라 그러면 맨날 무슨 그 뭐야 의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의학의 역사 이런 걸 읽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설책 읽고 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 전후 관련된 6.25 이후의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소설을 읽어보면서 아 이게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뭐 인간의 삶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억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느끼는 대로 쓰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학종에서 중요하다는 건 뭘까요? 방금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전공에만 몰두해가지고 내가 그 활동만 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냐? 어떤 것 중 좋냐? 저는 다양한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각각 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과정을 느끼고 이런 걸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학생들이 꿈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활동을 더 성실하게 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꿈이 없다면, 아니, 꿈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하면 돼요. 예, 근데 꿈이 없는 친구들 사실 많잖아요. 저 상담하면요, 3분의 2는 꿈이 없어요. 그리고 꿈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학과 적어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컴공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너는 성대 공대 갈 수 있으면 성대 공대 안 가고 중앙대 갈 거야? 컴퓨터 갈 거야? 그럼 아니래요. 그러면 너는 만약에 연대 문과로 갈 거면 갈 거야? 간대요. 성적에 따라서 꿈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이해해요.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학종으로 녹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역량, 나 이런 논문까지 찾아서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논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생겼을 때 이런 논문, 이런 책까지 찾아봐서 내가 찾아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결과를 깨달음을 얻었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애들이 대화를 좋아해야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저기 시간이 고장났나요? 혹시 몇 시죠? 아직 시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예시로만 하나 딱 드리는 건데요. 동국대 국제통상학과인데 그냥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건데 잘 안 보이시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제통상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입니다. 국제통상학과가 뭐 하는 학과죠? 네, 그냥 한마디로 무역이에요. 무역. 네, 무역학과. 그래서 무역에 근간이 되는 운송 조건 체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넓히고자 이게 뭐예요? 동기죠. 나 이런 거 알고 싶어. 그래서 이 인코텀스 심화 분석 활동을 했대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네, 탐구했대요. 그래서 동기를 가진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동기를 가지고 내가 뭘 할지도 생각을 해서 넣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사실 선생님이 잘 써줘야 되는 거고 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거고 그래서 인코턴스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얘가 진짜 국제통상학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걸 썼을까요? 그러니까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경제학과에는 이게 안 통할까요? 네, 경영학과에는 안 통할까요? 네, 특히 문과는 좀 더 둘이 뭉실한 게 있기는 해서 뭐 얘가 이걸 가지고 철학과를 쓴다 그러면 안 될까요? 영어 영문학과는 어떨까요? 다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학과들도 학과적인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 어디까지 조사해봤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나 과 내 전공이랑 안 맞아. 나 이런 활동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적극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동기들이 쓰일 수 있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목,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실 일들이 생길 거잖아요. 상담을 하시면. 근데 요새는 대부분이 써갖고 오라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써주는 학교도 많기는 하지만요. 써달라고, 그러니까 써가지고 오면은 그대로 반영해주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사실 많아요. 그럴 때 최소한 동기, 그래서 뭘 했는지, 그래서 뭘 느꼈는지, 요거 내용은 들어갈 수 있게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랑 잘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학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타임라인. 보시면은 1, 2, 3학년 때 1학년 때 약학과에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하는 약사 설명회라든지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그냥 캠페인도 상관없죠. 그냥 약물 오남용 교육 이런 거를 받았을 때도 자기가 약사 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식 정도, 그 정도 관심만 보여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뭐 신약 개발 강연으로 이제 나 진짜 약사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돼서는 어떻게 해요? 나 항암제에 대한 에세이 작성을 해보니까 이게 그 약물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DDS라고 하는 거, 요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이거를 생명과학 1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학년 때 생원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조사를 더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항암제에 대한 내용, 항암 치료란 무엇인가 해서 약사로서의 목표를 설정했어. 나는 DDS를 연구하는 약사가 될 거야.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급여 정책,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이죠. 나는 그런 약사가 되기로 했는데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약사가 되기에는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해결을 보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써볼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부 특기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약물의 방광기 관련된 혈중 농도에 따른 약물 복용 방법을 수학적 관계에서 탐구. 정말 별거 아닌 한 줄이긴 하지만 이런 보고서를 내므로써 이 친구는 어떤 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DDS라고 하는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약사라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하는데 난 DDS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어. 이 과목들마다 연구를 했어. 라고 하는 거죠. 다 DDS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노멀한 학생부 기록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다양성을 생각하고 꿈이 없을 경우에는 다양하게 하라지만 사실 꿈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꿈이 명확하다. 난 진짜 그거 아니면 못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좋아. 그러면 1학년 때 그 학사 활동을 다 펴셔야 돼요. 학사 활동 처음에 학교 가면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좋아. 네가 지금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때 의사 초빙 강연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동기를 얻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책을 통해서 좀 찾아보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뭐 종양과 아니면은 뭐 혈액분비과 아니면은 그냥 뭐 내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내과 의사의 삶이 어떤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너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뭐 흉부외과 의사다 그러면은 그럼 너는 심장과 관련된 것들을 더 공부해야겠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이나 책들을 좀 찾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통합사회 시간 1학년 때 통합사회를 하는데 각 인종별 특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문화적 특징을 배웠어. 그럼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내가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심장의 크기는 모든 인종에 따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다른 걸까요? 정도를 연구해 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게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종은. 그래서 교과로 가는 거는 그냥 지가 공부해서 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지가 공부해서 그냥 최저 맞춰서 가는 건데 학종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나는 정시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학종으로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애들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뽑아낼 수 있게. 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게 학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 내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이 해주면 좋겠으나, 예, 근데 맡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자기 애는 자기 애가 커버하신다는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거 같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가지 팁인데요. 제가 여기에는 안 넣어놨는데 아마 설명해 준 거에 나중에 한번 넣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요새 챗 GPT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네. 챗 GPT, 예, 인공지능, AI. 네, 거기에 대놓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음악 치료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줄래? 그럼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뭐 어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관련된 논문이 있을까? 그러면 찾아줘요. 그러면은 편하죠. 그거 하나 골라서 너 읽어봐. 그거 가지고 보고서 써봐.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사를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워요, 사실. 막 바뀌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찾아서 찾는 법을 같이 보시고. 근데 그거 혼자 냅두면 안 됩니다. 애 혼자 냅두면은 거기에 재미 붙여서 공부 안 하고 그거만 하고 있어요. 네, 챗GPT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요거는 자료를 이런 걸 찾기 위한 활용 도구로 사용하시고 요새는 설명에 그러니까 저희 입시센터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는데 센터장님이 요새 그 메디컬 설명회를 가시면은 꼭 챗GPT 얘기를 하세요. 네, 실제로 찾아보라고. 근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안 되면 아이가 활용하는 걸 지켜보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 학종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성적을 보여드리는데요. 학종 마지막이요. 근데 학종은 확실히 점수대가 그냥 교과보다 살짝 낮죠. 살짝.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평균이라서 자사고 애들은 어차피 교과를 못 쓰거든요. 자사고 애들은 대부분 종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애들 때문에 평균이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치 약한 수를 다 쓰시는 데에는 결국은 뭐 1점대는 찍어야 된다. 예, 일반고에선 특히. 예. 그래서 보통은 한 그래도 1.6 정도 찍었을 때 그래도 의치 약한 수에 한 번 아니면 지방 의대는 거의 한 1.4 돼야 되고요. 나머지 이치약한 수를 좀 이렇게 더 보면은 그래도 1.6 안쪽으로는 들어야 된다. 굉장히 힘든 길이죠. 예. 막 우리 학교 애가 150명밖에 없으면 150명이 전부 다 한 과목을 들어도 1등급이 몇 명이에요? 4%니까 6명입니다. 그런데 물리를 듣는 애가 그중 30명밖에 없으면 1등급은 1명이에요. 등급 따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그 등급을 넘어서서 어떤 활동성을 보여줘야만 학종이 조금 더. 어찌됐건 그래서 학종을 쓰던 교과를 쓰던 수시를 쓰시려면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정시 성적을 잘 맞추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신은 약간 보너스 같이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아이가 학교 내에서 내신이 잘 나오면 교과도 생각해보고 학종도 생각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시 성적이 나와주면은 그게 훨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연대를 못 갈 성적이에요. 근데 학종으로 연대를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연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몇이나 될까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잖아요. 6장 다 떨어질까봐 생각보다 못 써요. 뭐 6장 중에 한 장은 연대 써도 되잖아 라고 해도 어딜 붙을지 모르니까 학종은 어딜 붙을지 잘 모르잖아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가 그러니까 그 수능이 안 되면은 쓰는 게 좀 꺼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일단 거의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메디컬 쪽 노린다면 더더욱 그렇죠. 왜냐면 교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이게 될 거라는 거는 1학년 1학기 때 결판이 난다? 사실 그것도 너무 떨어지면 사실 너무 떨어지면은 1학년 1학기 때 결판이 나는 거죠. 특히 교과 같은 경우에.
학종은 커버할 수 있죠. 성적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아직 커버할 기회가 있죠. 근데 교과는 확실히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한테도 어머님들도 그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돼요. 아, 정시로 일단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가는 게 선행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등급들이 나올 수 있게 그걸 바탕으로 수시를 어디까지 쓸까가 돼야지 정시라고 하는 버팀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난 수시로만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애를 어떻게든 뜯어 말리셔야 돼요. 정시 공부 어려우니까 정시 공부 안 할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애들은 되죠. 되는 애들은 되죠. 근데 저의 직업상 저는 최악을 생각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만 대학 갈 수는 있어요. 수능 안 보고 대학 가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수능 공부를 시키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디컬 쪽에서 마찬가지 종합전형도 웬만해선 최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학과랑은 다른 점이죠. 의대는 웬만해서는 최저가 기준이 있고 최저 없는 학교들도 저만큼 있긴 합니다. 적지는 않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 학과에서는 최저가 그렇게 들어있지 않아요. 학종은.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 안 보고도 대학 가는 사례들이 사실 잘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내가 써야 되는 라인이 너무 제한적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과 성적이랑 비교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최저를 못 맞추면 얘는 다 못 써요. 그렇게 폭이 줄어드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은 좀 가볍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논술로 의대를 붙은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붙긴 하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가볍게 그리고 일반 학과라고 만약 일반 학과 지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설명드리면 뭐 사실 이런 대학이 신설되는 거는 지금 부모님들한테는 아무런 유용한 정보가 아니죠. 유용한 정보는 이거밖에 없죠. 고려대 신설됐다는 거. 네, 올해 이제 그래서 결과를 보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건 최저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 의학 계열 가는 학생들은 과학 논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과를 지망하는 데는 이제 과학 논술이 없어졌어요. 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연대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긴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명 1, 2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의 필수로 같이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4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어쨌건 과학논술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도 요새 추세는 논술 비중을 다 올리는 추세입니다. 내신을 안 봐요. 지금 이 학교들 다 내신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도 이미 건대, 경희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이대, 항공대, 뭐 여기까지 말할 필요 없으니까 다 내신은 안 봐요. 다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내부에서의 평가를 조금 강화해가지고 지금 2028학년대 애들이 어떤 식으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올지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신 없이 논술만으로 뽑았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냐 그걸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의대까지 논술을 보면서 어느 정도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논술 100으로 보는 학교들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교과 비중을 20, 10 이렇게 줄이는 경향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자사고에서의 6, 7등급 친구들이나 일반고에서 5, 6, 7등급 친구들이 논술을 많이 찾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얻어 걸리는 애들, 특히 자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에 미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학은 다 1을 맞았는데 국어 영어는 막 5, 6 받아옵니다. 그리고 막 즐거워해요. 내가 수학 1등이다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리 논술을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이제 아이들 성적과 성향을 보면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논술을 쓰든 학종을 쓰든 교과를 쓰든 6장의 수식 카드는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6장을 어떻게 배분할까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교과 내신이 얼마가 되느냐인 거고요. 세 번째가 그 다음 활동이 얼마만큼 충족되어 있느냐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을 볼 수 있느냐, 그렇게 구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대에서 논술 보는 학교들,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치학 한수 보시면요. 수의학과가 요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건대 수의학과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고 건대 수의학과 갈 친구가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니까 다시 슬그머니 여길 기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삼수였거든요. 근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제가 수의대를 나와서 제가 원하는 거는 고양이 병원을 만드는 거였는데 수의대 나온다고 고양이 병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의대를 가려고. 근데 그 친구가 영어가 2등급이 나왔었고요. 나머지 과목 다 합쳐서 5개 틀렸었거든요. 다시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너 공부해서 다시 그렇게 받을 수 있어? 안 된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수의학과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의학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학과도 뭐 한의학과, 치의학과 하다가 지금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냥 이거 보고 생각나서 얘기해버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의학과, 수의학과, 치의학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논술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예, 그냥 일반적인 메디컬 학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뽑고요. 의학과와 의예과와 약학과는 많이 뽑습니다.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저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최저는 사실 거의 교과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대학들 최저를 보는구나. 그리고 최저를 안 보는 연대는 최저를 안 보는구나. 그래서 항상 경쟁률이 높죠.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그 정도만. 그래서 대부분의 의외과, 뭐 메디컬 쪽은 최저 통과가 어찌됐건 제 1순위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최저 충족률 실제로 가톨릭대 의학과 간호학과를 보시면요, 간호학과가 요구되는 성적이 더 낮죠. 3합6. 네, 더 낮죠. 쉽죠. 네, 여기는 3합4니까. 근데 이제 충족률을 보시면 지금 의외과는 경쟁률이 217대 89였습니다. 근데 최저를 통과한 애들을 보면은 실질 경쟁률이 79.95죠. 3분의 1만 남았죠. 얘네도 어때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붙을만 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3명 중에 1명인데. 네. 그러니까 최저만 충족할 수 있다면 뭐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과에서는 논술도 굉장히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제가 뭐 발표한 건 아닌데요. 재작년에 국어가 엄청 쉽게 나왔어요. 기억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국어가 진짜 엄청 쉽게 나와서요. 표준 점수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원래 국어 영어로 최저를 맞추려던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홍대가 논술이 수능 전에 보거든요. 홍대가 수능 전에 봐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애들은 홍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성적이 나와 있는 애들은 홍대를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하죠. 왜? 나는 정시로 홍대 이상 나올 건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홍대가 최저가 3합 8이거든요.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3합 8이라는 게 막 그렇게 막 엄청 높은 최저는 아니지만 어떤 학생들한테는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어가 쉽게 나와서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졌다 그랬잖아요. 그해 수리 논술을 한 문제 푼,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거든요. 한 문제 푼 애가 붙었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반 애였는데 물어봤어요. 너 몇 문제 풀었어? 그냥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썼대요. 근데 신소재 화공학부에 붙은 거예요. 최저를 통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그러니까 최저는 그만큼 특히 논술, 교과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똑같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수능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정시인데요. 요거예요. 130점.
표준 점수 130점 엄청 낮죠. 최고 표점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고 표점이라는 건 100점이 평균입니다. 표준 점수는. 예. 100점이 평균인데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그 만점을 받은 애랑 100점인 평균이랑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표점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어려웠다. 평균이 떨어지고 그만큼 만점자랑 차이가 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30점이라는 건 30칸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점자와 평균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평균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되고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도 되죠. 예, 그래서 요 개념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의대, 메디컬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표점을 이용합니다. 거기다 표점이 1점이라도 높아야지 붙을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더 제한적이에요. 수능은. 이런 거죠. 화법과 작문 다 맞으면 146점입니다. 언어와 매체 다 맞으면 150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네, 엄매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의 뭐 그게 얄짤 없죠. 예, 메디컬을 희망한다면, 상위권 대학을 희망한다면 더더욱.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뭘 잘하고 말하고가 아니라 100점을 노려야 되는 학생이잖아요. 최상위권이라면. 그렇다면은 여기서 선택권은 얘밖에 없죠. 미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런 것들은 고민 없이 그냥 이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언어와 매체를 보면은 맨날 4개씩 틀려요. 근데 화작을 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화작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걸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낫기는 한데, 근데 이게 되게 억울해해요. 둘 다 만점인데 왜 나는 146점이고 쟤는 150점이야?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나머지가 다 똑같은 점수고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서울대 의대에서 성대 의대를 써야 될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네. 어차피 뭐 관하군에 따라서 성대 쓰고 그렇게 쓰고 하긴 하겠지만 네, 성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최상위권의 메디컬을 노린다면은 표준점수 높은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키셔야 돼요. 보통 이런 과목들은 3학년이나 대부분의 학교는 3학년 때 배우거든요. 근데 미리 이쪽 공부를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요, 그것도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국수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전체 국수탐은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죠. 평균이 가운데 있고 비슷한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어, 미적이나 기하, 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열 학생들 분포도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점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이걸로 보셔도 돼요. 이게 전체 애들의 평균이고요. 파란색 선이 과탐 선택자들, 미적기하 선택자들이에요. 표준 점수가 어디가 더 치우쳐져 있죠? 자연계열 애들이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내가 상위권을 노리고 표준 점수를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면 사실 이공계 쪽이라기보다는 과탐이라고 해야겠네요. 미적기하와 과탐은 필수입니다. 문과 쪽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애가 문과를 갈 거라 하더라도 미적기하와 과탐을 시켜야 될 정도예요. 물론 그거는 과탐 성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이 있긴 해야죠. 수학 성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이 있긴 하죠. 근데 최상위권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최상위권이라면 문과 쪽 과목들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게 문이과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위권 애들은 고민하죠. 상위권만 돼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을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 표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기 응시자 인문계열 지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얼마나 인문계열로 지원을 했냐. 보시면
2023년 정시, 그렇죠? 재작년이죠? 서강대 74%, 연대 67%, 한양대 61%, 서울대 53%, 고려대 46%예요. 문과 쪽으로 지원한 애들, 미기를 선택하고 미적 기하를 선택하고 문과 쪽으로 지원한 애들 퍼센트가 저 정도라고요. 반 이상은 네, 문과 쪽도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건 표점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으려면 무조건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을 해야 돼요. 이제 요새 기하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미적이에요. 실제로 기하 선택자들도 차라리 확통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미적으로 도전합니다. 기하 선택자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표점이 또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도 올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근데 반대로 중위권 대학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위권은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쪽 가고 싶다. 그럼 그냥 문과 쪽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연대랑 요것만 좀 말씀드려요. 연대랑 고대는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또 서강대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요거는 이제 반영 비율 차가 있거든요. 서강대랑 연대는 탐구 반영 비율이 낮아요. 다른 학교 고대에 비해서. 탐구 반영 비율이 낮다라는 건 과탐을 선택한 애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도 국어, 수학, 영어가 잘 나오면은 서강대나 연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안 나온다라는 기준이 높은 3등급 아니면 낮은 2등급 그 정도는 나와야죠. 탐구 과목이. 근데 과탐이 그 탐구 성적을 올리기가 사탐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하고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미처 탐구까지 미치지 못한 친구들은 서강대나 연대는 그냥 문과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고대는 탐구 반영 비율이 쟤네보다 15%가량 높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대 쪽으로는 이과 애들이 잘 안 달라붙죠. 왜? 걔네는 탐구를 못 봤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하는 애들이 과탐 성적까지 잘 나오면 좋은 대학 가겠죠. 근데 과탐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저희 실제로 학원에 재수하러 온 친구들의 약 80%는 탐구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갖고 옵니다. 고3 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국수형만 하다가 수능 보러 가요. 고2 때 분명히 배운 과목들인데 그새를 못 참고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탐구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탐구 하나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슈는 또 이거죠. 정시 볼 때 재수생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작년에 35%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40%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의대 증원 이슈가 뭐 물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4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부량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3 때는 탐구 공부할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늘 탐구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2학년 때 탄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3학년 때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탄탄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수생들은 그 시간이 있죠. N수생들은 있죠. 이미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굉장히 좀 우울한 결론이 나죠. 아니 교과도 지금 1점 몇이 나와야 되고 종합도 우리 애는 인싸도 아닌데 거기다가 정시는 또 이렇게 재수생이 많아진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최상위권은 이겨내야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겨내야 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수능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재수생을 이겨먹을 만큼의 공부를 미리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탐구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이 완벽하게 돼 있고 그게 3학년 때까지 기억에 남아 있으면 점수 올리기 쉬워요. 아무도 안 그러니까 점수 올리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요새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 10년 전에 봤던 것들, 20년 전에 봤던 것들, 국어 지문들 기억을 합니다. 네, 뭐 계속 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재수반 맡은 애들은요, 어제 했던 거 물어보면 기억 못해요. 근데 이게 공부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거든요. 보고 나서 난 이걸 알았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꺼내보고 정리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거를 고3 때까지, 수능 공부 때까지 기억해내고 가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계속 그 개념을 꺼내보면서 돌려보니까 1학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 계속 중첩해서 올라가니까 그게 머릿속에 그나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안 하면은 기억이 안 남아서 수포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안 본단 말이죠. 예, 자기가 이미 알았다고 은유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다 뭔지는 안 돼요. 설명해봐.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설명 안 해보고 정리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기억 속에 안 남아. 그리고 수특, 수완, 공부, 수능 공부할 때 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애들 보면 기출도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재수 이번에 온 애들 보면 기출도 다 풀었고 특강도 수특도 다 풀었대요. 기억나는 작품 한 개만 말해봐.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기출 문제 다시 보잖아요. 언제 본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억 남을 수 있게 공부하게끔 아이랑 잘 얘기하고 정리하는 법을 익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식이 그대로 남아있고 2학년 때 지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3학년 때 성적 올리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수능 성적 팍팍팍 올라가는 애 있잖아요. 내신하고 상관없이. 그런 애들은 내신을 못 봤어도 그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은 거예요. 내신은 못 볼 수 있죠. 선생님의 의도와 반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그 내용, 교과서 자체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 그런 친구들이 성적 올리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너 내신 이게 끝이 아니야.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끝내서 그 다음에 까먹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는 그냥 계략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뭐 올해 작년 거기는 한데요. 요거 보시면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약대에서 목포대가 왜 이렇게 위에 있는지. 서울대보다 위에 있죠? 서울대. 예. 서울대가 여기 어디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반영 비율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예, 반영 비율에 따라서 누적 비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목포대, 뭐 순천대 이런 데는요, 세 과목 반영입니다. 세 과목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거 내에서 백분위는 더 높게, 예, 누적 분포는 더 높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대략적인 그냥 라인만 보시면 돼요. 서울대가 이렇게 과가 위치되어 있다면은, 예, 의대는 그것보다 하나 위. 나머지는 이제 좀 티격태격하는, 예, 그냥 그 정도 누적 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 정리하자면 결국 내신도 챙기고 정시도 챙겨야죠 뭐. 근데 정시가 메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내신이 설사 우리 아이가 원하는 성적만큼 안 나왔다 하더라도, 예, 정시가 바탕이 돼 있으면은 그래도 멘탈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요새 수능뿐만이 아니라 멘탈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 요새 느끼고 있어요. 공부할 의욕이 꺾이지 않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나 그냥 정시할 거야. 그래놓고 정시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은 노는 거밖에 없죠. 예, 내신 준비 안 하려는 핑계죠. 예, 수행평가 안 하려는 핑계. 예, 그래서 정시가 하는 게 아니라 정시 성적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신하고 수행평가도 당연히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 학원에서는 요거 3월 7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개괄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26학년도, 27학년도를 바탕으로 예, 박준서 센터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에는 예, 수학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학원에 예, 고1 담당 수학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이 내신 대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 다음 3월 21일에는 고2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입담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할 건데 아무래도 뭐 학년 단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예,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예, 뭐 입학 설명회라든지 입시 설명회라든지 좀 발품을 많이 파시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를 이런 말을 드리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세팅하고 보여줄 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최상위권이라도 학종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신이 딱 1.0이 지키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학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을까?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예,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발품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얻어 가셔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는 저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세요. 예, 입시 설명회를 계속 같이 들으시면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다른데요 막 이러시고 예, 근데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특히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되고 저보다 더 많이 최소한 우리가 지원할 대학, 우리 아이가 지원할 대학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명회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열 테니까 예, 자주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저희 학원 유튜브에서도 제가 오늘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전 영상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가 이투스 밴드가 있어요. 입시 밴드가. 그래서 가입하시면은 저희 연구소 소장님을 위시한 그리고 저보다 진짜 더 잘 안 하는 잘 아시는 학부모님들 이미 애를 대학 보내고 군대까지 보냈는데도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어떤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지 꼭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